여야가 청년 일자리 추경과 개헌안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3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정부에서 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이 담긴 4조 원대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정부의 발표 이후에 정치권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4조 추경이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본 예산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추경 얘기가 나오니까 야권에서 이거 정책 실패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갖다가 유지한다. 이게 한계도 분명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놓인 상황이 좀 독특한 상황이라고 봐요. 일단은 지금 이제 경제 위기, 그러니까 군산에 지금 이제 GM 대우 이런 대량 실업 사태가 있죠. 또 통영의 조선, 또 향후에 철강 부분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또 우리나라의 일자리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20대 청년들의 실업이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인데 지금 20대 후반의 이 청년 인구가 앞으로 3, 4년 동안 약 4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추세대로 보면은 대규모 실업이 이제 눈에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게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위기 그리고 청년들이 대규모로 좀 이제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 이후엔 다시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향후 3, 4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추경을 갖다가 이번에 4조 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국회의 동의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이제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3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네. 이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역대 정권에서마다 추경이 있을 때마다 네. 계속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이것을 인식할 때는 이것이 우리 현 정부가 우리한테 시혜를 주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도 표심은 상당 부분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선거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대 지금 우리가 29번 추경을 1987년 이후 편성이 됐는데 노태우 정부 때 6번, 김영삼 정부 때 5번, 김대중 7, 노무현 5, 이명박 정부 때 둘,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3, 문재인 정부 때 지난번에 1번 하고 네. 이번에 하면 30번째 추경을 하는데 추경을 할 때마다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것에 가까스로 마지막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다가 마지막에 정족수 미달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 프레임이 작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추경은 저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9.8% 정도의 실업률이 있는데 전체 실업률이 3.7%라면 상당히 높은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청년 실업에 저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한국당도 포퓰리즘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핀 주사라고 네.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비상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청년 실업에 대비한 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셨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이 이 개헌안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여러 상황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첨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그렇다면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80
8일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봤을 때는 어떤 안건 하나하나마다 다 서로 여야가 격돌하고 선명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 하는 이렇게 반대의 어떤 기조로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러면 민주당한테만 유리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또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프레임으로 가다 보면 지지층이 결국은 한국당과 민주당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서로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결국은 이 사이에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놓치고 시기가 경과하면 추광의 타이밍도 놓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개헌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예고한 이 개헌안 발의 시점이 21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순방 이후에 발의할 수도 있다. 이 발의 시점이 약간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개헌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 3분의 2는 고사하고 민평당과 정의당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추경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우호적인 세력인데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조차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또 대통령이 발의하는 이런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서도 명분을 갖다가 좀 더 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정말로 뭐 국회를 갖다가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국회가 끝까지 이번 그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발의했을 때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지금 국회에 있는 반대파들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21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민평당과 정의당이 지금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민평당과 정의당 정도는 끌어들여야 실제로 뭐 3분의 2가 안 되더라도 좀 더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이제 국회 압박용으로 뭐 21일 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놓을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명분을 더 쌓고 그다음에 수순을 갖다가 더 밟고 이런 측면에서 이달 말쯤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다. 물론 그 안에 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면은 결국은 국민 여론이 국회를 갖다가 압박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앞으로 개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로 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좀 늦춰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 정치권에서 개헌안을 놓고 지금까지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개헌 시기 그리고 내용을 놓고서 이견이 첨예한 상황인데 일단 시기를 놓고 보자면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어차피 발의는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과반의 의원이 해서 발의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일 공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헌법안이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의결 3분의 2선 200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협치의 정치 공학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냐? 그리고 물론 지난 대선 때 한국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당시 그렇고 모든 대선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올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의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선거 공약은 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여당과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협치해 어떤 정치를 지금 해왔습니까? 지금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해서 서로 제1당, 제1야당과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9월 지금 개헌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방선거 동시에 하려면 4월 20일까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될 수 없다고 제가 보는 것이 권력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고 현재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빼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냥 올라가 있는 거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거의 내각제 수준의 물론 뭐 분권형 대통령이지만 권력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할 수가 저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봐라, 한국당은 지난 대선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안까지 발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6월 지방선거 때 어느 특정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론 대선 공약을 지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정의당과 민평당의 입장을 살려서 결국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끌어안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정을 끌고 갈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대통령의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야권 중에서 한국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평당과 정의당과 같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개헌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경우는 특히 권력 구조 개헌안의 내용을 놓고 이견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국당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 총리 추천을 현행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첨예한 양측 간의 이 권력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극적으로 타협된다거나 아니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절충안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갖다가 추천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회에서 그 국무총리를 갖다가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 복수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정도 된다라면은 청와대도 한 번쯤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텐데 지금 아까도 이제 장성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거의 의원 내각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에서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임명한다라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은 거의 의원 내각제, 소위 이원 집정부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청와대나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민평당 이런 정도에서는 이런 추천 수준까지 그러니까 복수의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극적인 타결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거를 국회가 임명하는 쪽으로 만약에 국무총리 임명권을 달라 요거를 갖다가 고집을 고치지 않는다면 뭐 이번 이 정도의 그 갈등은요 6월 지방선거가 아니라 10월 달에도 이건 합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국회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청와대나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론은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는 6월 달이 아니라 설사 10월 달에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 지점을 보고 지금 여론을 갖다가 환기를 시켜서 여론으로 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 주도로 발의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높은지가 한국당이 결국은 동참하게 만드느냐, 한국당의 주장의 수위를 낮추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장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민주당 정부에 지금 상당히 보폭을 맞춰왔던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약간 한국당 쪽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배경도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헌안 내용은 지금 각 당마다 조금씩 좀 다릅니다. 다른데 민평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 주도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압박용이 아니고 오히려 국회를 갖다가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대통령 주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 하나는 내용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지금 촛불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좀 지방 분권이라든지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보면은 뭐 복지라든지 행정이라든지 4개 분야에서의 그 지방 분권을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 안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 민평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여당과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특히 수도권 대진표는 좀 윤곽을 드러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홍준표 대표가 이 공을 들여서 영입하려고 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네. 배경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몇 프로냐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에 봤을 때 비빌 언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구도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상당히 커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40%에서 50% 사이가 지금 육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거기에다가 지금 남북 관계 문제도 지금 상당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수층이 아직은 다 회복하지 않은 이런 지형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이 정치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인데 여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뭐 저는 그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승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인재영입위원장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이제 처지가 됐는데 지난번에 헤럴드 회장인 홍정욱 네. 그리고 이 안대희 전 대법관 부산 경남지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두 분 다 여기에 대해서 고사를 했고 이번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고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의를 하면은 적극 수용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것에 충분히 서로 내부적으로 내막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을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묻지도 않고 그렇게 불쑥 던졌다가 이것을 나는 안 하겠다 고사를 하니까 이것은 오롯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국당이 인기가 없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인재 영입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시장 후보를 계속해서 영입하려는 계획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다음 카드는 서울시장 후보를 과연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이런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누가 나와도 한국당에서 누가 나와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석연 전 처장 같은 경우에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인지도 면이 좀 많이 약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출마로 이어지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이제 한 2명 정도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 다음에 김병준 교수가 네.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고 하는 뭐 전 정권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과연 이제 후보로 나설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그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박근혜 정부가 뭐 좀 총리 자리까지 내려놓고 양보를 이끌 수 있는 카드였고 또 야권에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서 괜찮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인지도 면에서 너무나 이제 낮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하지만 지금 모두가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교수직까지 사퇴하고 출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교수 쪽이 현재로서는 좀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안철수 이제 전 대표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당과 소위 보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직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한국당에서 지금 이석연 카드가 만약에 계속 존재했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나오기가 좀 힘든 싸움이 될 거랬거든요. 왜냐하면은 2등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근데 김병준 교수 쪽이 된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2등 싸움을 할 가능성이 좀 자신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하게 한국당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등판하느냐 등판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누가 나올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올지 아니면은
결국은 또 한 번의 보수 대연합을 위한 어떤 그 후보 구도로 흘러갈지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 가능성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한 달 만에 이 당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잠시 후에도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장 후보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박영선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두 명의 서울시장 출마 모습을 한번 보시고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변화와 혁신에 실패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움 넘쳐나던 서울은 낡은 도시로 진입하려 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불평등은 서울을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서민이 도심에 활기차게 사는 서울, 청춘이 일자리 걱정을 안 하는 서울, 누구나 창문 활짝 열고 정말 시원하게 살 수 있는 서울, 아이를 편하게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서울,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만끽하는 서울입니다. 네, 이제 이 약속을 두 손에 모아서 선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의롭고 깨끗한 더 파란 하늘의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10일 전 바로 이곳에서 저는 이런 주장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안에 악의에 가득 찬 허위 보도는 저를 가장 추악한 덫으로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갖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저 정봉주를 막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리더십이 아닌 정면 돌파형 리더십, 머무르는 리더가 아닌 해결하는 리더. 네, 박영선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선언 들어보셨는데요. 방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 이 출마 선언 중에 난 영원한 민주당원이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중앙당의 정 전 의원이 이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민주당의 복당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방금 얘기했지만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 저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어떤 시정이라든가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야 될 저 자리에 입당 문제가 먼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당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야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을 얘기하기보다 이것을 먼저 돌파해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운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선당 후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입당 문제가 걸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입당을 허용을 한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또 꼬리에 꼬리 물고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에는 입당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은 물론 억울하다고 해서 무소속이라도 아마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정당에서 어떤 후보자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선당 후사라고 그러는 말을 많이 쓰면서 일단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밝히고 그다음에 다시 당에 들어와라.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정당의 관행인데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그것은 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복당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 정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라도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복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여파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또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여파까지 이어져서 지금 충남의 선거 구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은 논란이 지금 이제 한번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실 게임 양상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이게 다른 지역까지 이 소위 미투 운동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스스로 그 악재를 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정봉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그랬더니 중앙당에다가 이번에 제출한 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심사를 갖다가 좀 늦추는 방법.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결론 내겠다. 그러면은 보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류가 되면 정봉주 의원으로서는 복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무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백하면은 그걸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 외에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되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는 결백하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정봉주 의원이라면 자신의 결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소속으로 쭉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바른미래당 출범 한 달여 만에 다시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이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전 대표를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결국 안 전 대표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도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후보자들끼리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프레임화돼 있어서 네. 중앙 정치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슈 선점에서 끌고 가기는 상당히 벅찬 그런 선거가 지방선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물론 가장 저는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것은 이슈 선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큰 이슈는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고 있고 여기에 반대적인 이슈는 한국당이 선점해서 끌고 가고 있고 서로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틈새를 노려야 되는데 몇몇의 인재 영입을 해서 이 틈새를 해서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수가 있을까?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특히 지방선거는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의 어떤 특수적인 그런 선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교하게 맞춰서 여기에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메가톡급인 그런 바른미래당의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안 전 대표가 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서 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 관심을 가장 끌고 있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결단 과연 언제쯤 내릴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한국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느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2등 싸움을 무조건 2등은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국당 즉 이제 보수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래당과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수표를 갖다 끌어들이지 못해서 만약에 3등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전략적 대선으로 가는 골목에서 전략적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등이 확실한 정도가의 상황. 2등이 확실한 상황 정도 될 때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에 대한 입장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수표가 결국은 자신 외에서 대안이 없다라고 그런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쉽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 못할 거다. 좀 그런 점에서 한국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이 중도라도 안철수라도 좀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쩌면은 안철수 대표가 고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철수 지금 전 대표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본인이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아서 당이 이번 참패를 한다면 당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즉답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은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